네,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6차 금융포럼에 다시 한번 제가 참석하러 한국에 와서 굉장히 기쁩니다. AI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다만은 AI를 설계한다고 했을 때 제가 유저, 커뮤니티, 소사이티 이 세 가지를 중시해야 된다고 항상 말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용자를 무시하고 어떤 AI 시스템을 만든다면은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맞출 수가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AI 설계 새로운 모델을 지난 5년 동안 고민해 왔는데요. 그 고민한 내용들을 제가 발표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 중심의 AI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러면은 이러한 AI의 발전은 무엇이 이끌어왔는가 다 규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제가 지난 여름에 아스트로 크루즈를 타고 스탠포드 숙소가 있는 타워 호수 위에 폴렌 리프 호수에서 제가 너바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쪽에서 보시다시피 은하수 사진이 있죠. 저희 은하수 굉장히 많은 별들이 있죠. 제가 항상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는데요. 혹시 은하수에 별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AI 쓰지 마시고 한번 소리쳐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은하수에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100만이라고 누가 하신 것 같고 더 큰 수 부르실 분 없으신가요? 네, 10억, 1조. 저희 조사에 따르면 1000개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은하수에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정도의 규모가 AI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것이 생성형 AI의 근간이 되었죠. 기계학습을 위해서 통계적으로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모델이고 예를 들어 생성 AI 같은 경우에는 인풋으로 쓸만한 것이 뭐 별의 사진, 밤하늘의 별 사진 그리고 그쪽에 이런 산에서 있는 찍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배에서 찍은 사진이라던가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별의 사진 그리고 챗 GPT를 통해서 이렇게 생성한 여러 사진들이 인풋이 될 겁니다. 이 모델들은 굉장히 특수 모델이라서 대규모 모델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인터넷의 정보들을 가져다가 수백 수천 개의 연산력을 사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모델화해서 교육을 하게 되고 훈련하게 되고 그 경우에 여러 모달리티를 사용합니다. 음성이 됐던 소리가 됐던 영상이 됐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각각의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규모가 파라미터라는 단위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이 모델의 파라미터가 몇 개냐? 그 규모 자체가 아까 보셨던 은하수의 별과 거의 맞먹습니다. 2천억 개죠. 이게 조까지 가는 단위도 있습니다. 이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위에 내가 앱을 띄워서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내가 직접 교육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기저에 있는 기술로서 우리가 깔고 이 발전하면서 AI 기술이 그렇게 크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기 때문에 AI가 전 세계를 휩쓸었죠. 굉장히 다양한 산업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과학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 알파폴드라던가 이거는 뭐 파운데이션 모델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대단한 성능을 보여서 의학계에서 많이 쓰면서 노벨상도 받았죠. 2024년 화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도 있습니다. 이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에도 뭐 언어 번역 같은 것들 아니면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번역 앱이 있어서 우리가 어느 언어든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됐고 AI를 통해서 패션 산업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어떤 스타일이 유행을 할까라는 것을 예측할 때 AI를 빠르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딥러닝 혁신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한 10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만 생성형 AI야말로 대중을 강타한 기술이고 이제 정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챗 GPT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거나 미드저니, 달리 같은 것들은 영상을 우리가 만들 때 사용하고 코파일럿을 사용하게 되면은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이게 AI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굉장히 대단한 앱들이 의료, 건강, 보건, 교육 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앱들이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여자분들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저희 스탠포드에서도 이런 앱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AI라는 것이 이제 몇 년 전부터 대중이 인식하기 전부터 AI가 이미 일상생활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부정적인 AI도 있었죠. 대표적인 AI의 잘못된 사용 중에 하나가
SNS에서 잘못된 정보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뭐 우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가짜 정보를 뿌려서 사실을 가려버리는 AI 기술도 있습니다. 미국도 그랬고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AI 활용 사례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AR을 사용해서 어떤 사람들이 게임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스킨,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사용하면서 아주 잠깐 쓸 아이템에 빠져서 게임 중독에 빠지거나 합니다. 아니면 AR을 이용해서 판사의 판결을 도와주고 보석을 하거나 아니면 형량을 정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편향이 크다, 인종 편향이 크다라는 게 밝혀졌죠. 특히 컴퍼스 프로그램이라는 미국의 연구를 통해서 그 편향이 밝혀졌습니다. 아니면 AI 챗봇을 이용해서 환각 효과가 생겨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해서 사업적 타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어 캐나다도 이런 AI 잘못된 활용 때문에 평판에 훼손을 받았죠. 그리고 정부도 AR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잘못된 사용을 계속해서 감동을 하고 있고 알고리즘이라던가 아니면은 대출과 관련된 알고리즘 아니면은 사기와 관련된 그런 금융시스템과 관련된 잘못된 부분을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저희 스탠포드에서 인간 중심의 AI를 6년 전부터 주창해 왔습니다. AI 연구를 발전시키고 교육과 정책 그리고 활용을 개선해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AI는 그 자체로 좋은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좋게 써야 좋은 도구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립 초기부터 세 가지 원칙을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I의 바탕에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 기술이라는 것은 잠자력이 너무 커서 AI 자체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고 윤리적인 단면을 AI 사용 전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AI는 반드시 인간의 지성에 기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망이 아마 AI 기술의 최신 기법입니다만 다른 기법들이 또 나오겠죠. 사람의 뇌는 가장 복잡도가 높은 그런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 AI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뇌를 잘 연구를 해서 우리 뇌에 기반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뇌에 대해서 더 잘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의 뇌, 제 머리에 있는 뇌도 한 20와트 정도면은 구동할 수 있거든요. 수천 개의 데이터를 챗 GPT보다 훨씬 더 적은 에너지로 우리가 돌릴 수 있는데 이러한 뇌를 봤을 때 AI 알고리즘을 훨씬 더 개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은 제가 많이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인데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강하는 용도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가 물론 전 세계의 노동시장을 재편할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시장의 재편에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고 기업이든 정부가 됐든 비영리 기관이 됐든 고민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계화 시기에서 한 35년 동안 세계화가 이루어진 동안 저희 GDP가 다 같이 성장을 했죠.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피츠버그에 있는 단순 노동국이라던가 클리블랜드의 부품 조립공이 그만큼 GDP 성장만큼 잘 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도 마찬가지로 훨씬 빠른 변화가 한 10년, 15년 동안 찾아올 텐데 그렇게 된다면은 GDP의 성장분 그리고 생산성의 성장분이 모든 사람에게 갈 것인가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고 기술의 속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침이 있어야 되고 AI를 설계한다고 했을 때 이 지침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약간 공생을 위한 인간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잘 정해서 사람에게 좋은 용도로 써야겠죠. 사실 이런 AI의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 때문에 제가 보기에 AI Good Initiative 그래서 AI를 좋은 용도로 쓰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의 노력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사실 사회과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사회과학자가 보기에 많이 비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AI의 진정한 나쁜 점이 있다. 사실
AI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결이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두 번째는 사실 굉장히 많이 실패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기술을 사용하다가 잘못된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AI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했을 때 사회적인 영향을 교육이나 공중보건 쪽에서 고민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나이브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코로나라던가 그런 사례에서 우리가 많이 봤었고, 장기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에 튜링 수상식이라고 해서 AI 분야의 어떤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물리상을 수상한 제프 힌튼 박사가 이제 영상학자를 우리가 배출할 필요가 없다. AI 사용하면 5년 후에는 다 AI로 된다라고 했는데, 그로 이 9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다행히 영상학자를 스탠포드에서 여전히 교육시키고 있고, 서울 의대도 그런 학과를 폐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여기로 왔는데요. 사실 AI가 이런 영상학자를 아니면 피부암을 진단하는 것을 사람의 일을 다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상적인 데이터 세트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모델을 교육한다고 했을 때 사용하는 데이터 세트가 서로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원별로 워크플로우가 또 다르기 때문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러한 어떤 영상학자가 하는 일 중에 아주 일부만 AI가 하는 거지, 이 영상학자의 모든 업무를 다 AI가 수행하는 게 아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사실 문제 설정부터 잘못된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학자를 대체할까라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영상학자가 AI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AI를 더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학자의 역량을 강화해야지 대체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스탠포드에서 일하고 있는 렌 러프라는 영상학자가 있는데, 그 영상학자가 뉴욕타임즈에 한 논문을 하나 썼었습니다. AI가 영상학자를 대체할까? 그거는 잘못된 질문이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영상학자 중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AI를 사용하지 않는 영상학자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게 맞는 예측이라고 합니다. 요걸 그대로 빌려다가 생각해 본다면은, 영상학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AI를 그렇게 설계를 해야 인간에게 도움이 될지를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설계법을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용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인간 중심 AI. 어떻게 해야 AI를 활용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통해서 AI 부정적인 부분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AI의 아까 말씀드렸던 판사가 형량을 제는데 활용할 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세 단계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용자, 유저, 그리고 공동체 커뮤니티, 사회, 소사이티,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3단계를 고민하면서 AI를 만들게 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중심의 AI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3단계 개발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필요한 것이, 일단 범주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구 대상은 누구인가? 이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우리가 만들 것인가? 그 범주 설정부터 확장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중심이라는 개념이 부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에서 HCI라는 인간과 기계가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조금 빠르게 사용자가 여러 번 이 체험을 하면서 여러 버전을 빠르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를 만들어서 다 도입하는 것보다 여러 번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데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I 부정적인 사례에서 볼 수 있다시피, 사용자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AI를 우리가 만든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아까 판사가 형량을 정한다고 했을 때 AI를 만든다면은 판사 입장에서도 UI가 친화적이어야겠지만, 그것만 생각하면은 전반적인 시스템의 단점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 만들었을 때 누가 영향을 받을 것인가, 변호사, 그리고 가족, 원고, 피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유저 단계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각각의 사람별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예를 들어 이 시스템을 사면은 인종적인 차별을 하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 또
커뮤니티 단계 쪽으로 확장을 하게 된다면은 그중에 일부 유저들은 이런 유저에게 중심적으로 어떤 고민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저와 커뮤니티 두 가지가 중요하고 거기에 또 확장해서 소사이티도 중요합니다. 다시 판사의 형량 AI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형량을 내린다고 했을 때 지금 미국 감옥에 흑인 미국인의 남성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형량 AI 시스템에 좀 사회적인 영향을 알 수가 있고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만든다고 했을 때 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회적인 영향이 어떨 것인가라는 걸 고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페이스북 한번 생각해 봅시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원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AI를 이용을 해서 뉴스피드를 맞춤형으로 받아보자라는 그런 서비스가 생겼는데 그런 피드를 주게 되면서 인구 집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짜 정보가 뭐 선거에 대해서 유통될 수가 있고 아니면 로힝가의 대량 학살에 대한 뉴스가 잘못된 형태로 정해질 수가 있죠. 그런 정도로 큰 잘못된 정보의 왜곡이 있을 수가 있는데 AI는 기존의 소프트웨어와 다르게 사실 사용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범주를 넓혀야 된다. 소사이티 그리고 커뮤니티까지 확장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똑똑하시니까 자문해 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게 쉬운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컴퓨터 공학자 입장에서 그리고 기술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분석하는 훈련은 많이 안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시스템을 우리가 만든다고 했을 때는 진정한 다학제적인 팀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만 그리고 AI 전문가만 우리가 모여서 AI를 만들 것이 아니라 사회 전문가들 그리고 사회공학 전문가, 인류 전문가, 인문학 전문가들이 다 모여야 합니다. 각각의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성은 다르겠습니다만 뭐 의학, 법, 환경공학 아니면 금융 전문가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각각의 전문가별로 AI 프로젝트를 초기부터 진정하게 진심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잘못됐을 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참여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팀원을 구성을 해서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챗봇을 만들자. 그래서 시장에 도입하기 전에 일단 논의를 하고 그런 악영향을 미리 논의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엔지니어링 팀과 함께 초기부터 논의를 하게 된다면 사회적인 자본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긍정적인 사회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가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AI 분석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모습인가? 아까 제가 형량에 대한 예제를 드렸는데 이젠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예를 드리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자율주행 택시가 요즘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주행 기능이 있는 모델을 여기 가져왔습니다. 한 10년 정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출시가 됐는데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도로 상황이든 전 세계 어느 도로든 매핑을 마치고 난다면은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조건을 제한을 해서 예를 들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제한된 구역에서는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대학 연구를 보시면은 이게 15년 정도 자율주행 연구를 대학에서는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 이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러면은 이 운전자를 어떻게 서포트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기술을 개발하는데 예를 들어 오토파일럿 모드에서 사용자는 어떤 것을 보는가 예를 들어 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운전대는 어떻게 작동을 하고 그리고 주위 환경, 뭐 날씨라던가 아니면 매핑이 부족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 차량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거는 이제 운전자 입장의 고민이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은 실질적으로 오토파일럿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웨이모 택시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피닉스에 타시면은 요런 아마 대시보드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걸어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보행자가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센싱 기술로 다 감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용자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저에서 더 윗단계로 가서 커뮤니티 단계로 가면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입니다. 공동체 단계로 보면은 주변의 운전자들, 자율주행을 이용하는 사용자, 이용하지 않는 그런 운전자들이 주변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자율주행하는 차를 착각을 일으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을 보시면은 사실 일반 차량을 주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의 어떤 주행 도로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면서 주요 엔지니어링 퍼실리티에서 찍었던 차량이었는데 주변 차량이 어떤 차량이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차량의 어떤 행동이 바뀌고 알고리즘이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연구에 따르면 주변의 보행자라던가 아니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 따라서 자율주행 차량의 행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이 주변에 누가 있느냐, 보행자가 예를 들어 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보행자가 갑자기 자전거를 끊어서 이제 갑자기 주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인지를 못해서 사망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사실 다 예방이 가능합니다. 초기부터 유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까지 생각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더 윗단으로 가서 사회 단으로 가면은 이 자율주행이 사회, 도시 혹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영향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자율주행 차량이 많아지게 된다면 교통체증이 증가한다. 그리고 더 주행거리가 증가해서 사람들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빈 차를 많이 주행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채도 늘어난다고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리고 주행에 따라서 이 차량 사망이 굉장히 많아진다. 사실 많아지는 건 모르겠습니다. 사실 음주운전보다는 자율주행이 더 안전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주장들을 살펴보시면은 제가 빈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스탠포드 대학 주변에서 살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샌프란시스코의 박물관에 어떤 연극을 보러 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 거기서 제가 주차를 하면은 $60 정도 내야 되거든요. $60 안 내고 자율주행 기능에 의해서 스탠포드 캠퍼스로 제 차를 보내버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어떤 기업가가 새로운 사업을 해서 안전한 어떤 주차장을 만들어서 샌프란시스코 남부에 10km 떨어진 곳에 한 $5만 주면은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5마일 정도, 10km 정도 제가 기꺼이 제 차를 보내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도로교통 시장의 새로운 이 생각들이 생기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쓸데없이 주행하는 차량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스탠포드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집값이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조금을 받더라도 한 $300만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근데 제가 2시간 떨어진 동부의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센트럴밸리 쪽으로 가면은 집값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더워서 제가 에어컨을 킬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대신 차에서 제가 2시간 자면서 출근을 한다고 해봅시다. 아니면은 파워포인트를 거기 안에서 PPT를 사실 교수라는 게 PPT 만드는 게 거의 대부분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경우에도 자율주행을 통해서 제 행동이 바뀌면서 주행거리가 쓸데없이 늘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뉴스 스크린 캡처 화면을 보시면은 교통 전문가에 따르면은 이게 텍사스 오스틴 교수가 한 연구인데요. 텍사스 트라이앵글 메가 리전이라고 해서 오스틴, 달라스, 휴스틴 요 삼각 지역을 묶어서 보는 말인데 텍사스에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본다고 했을 때 아주 일부의 자율주행 자동차만 보급이 되더라도 교통량이 급증할 것이다. AI 때문에 사람 없이 이 주행하는 그런 행태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텍사스 주 같은 경우에는 수백 수천 달러가 쓸데없이 쓰이겠죠. 도로 인프라를 그만큼 더 지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우리가 초기부터 고민하지 않으면은 사회적인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더 좋은 교통 시스템을 그렇다면은 미리미리 고민해야겠죠. 예를 들어 철로를 더 깐다거나 서울 같은 경우는 철로가 좋겠죠. 아니면 그 밖에 뭐 지하철을 깐다던가 아니면 자율주행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 수단을 만들어서 자율주행은 그냥 공유 경제의 수단으로만 쓸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고민하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사용자 단에서 제 아래 단에서만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된다면 커뮤니티 단, 소사이티 단에 대한 고민을 너무 늦게 한다는 게 제 요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AI라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누가 최종 결정권자인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결정권자가 소수입니다. 일부 IT 기업들, 예를 들어 AI 자율주행 차량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
기업들이 거의 다 의사결정을 하게 됐는데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도 한 5개, 6개 기업들이 독점을 하면서 이런 AI 모델들을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약간 변화가 나타나면서 딥시크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만 여전히 최고의 모델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굉장히 소수의 IT 기업들이 다 독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권력의 집중이라는 문제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AI 금융에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가? 저는 컴퓨터 공학자고 제가 뭐 금융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제 입장에서 보더라도 일단 첫 번째로 인간 중심의 AI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단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회, 공동체, 사용자, 세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금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AI가 경제를 바꿀 것이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꿀 거는 당연한데 어느 타이밍에 올 것인가? 3년이 될 것인가? 5년이 될 것인가? 10년이 될 것인가? 뭐 제가 보기에 한 10년, 15년이 지나가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전 세계 경제가 대부분 크게 바뀔 것이고 AI 중심으로 시장의 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교육이라던가 정부라던가 공중보건, 금융, 엔터테인먼트가 다 바뀔 것이다라는 합의는 있을 것 같은데 언제가 문제죠. 뭐 규제가 약간 늦어질 수도 있겠고 뭐 교육 분야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제가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다. 5년 후에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AI가 훨씬 더 잘 가르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언제 이게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AI 중심의 회사든 AI를 만드는 회사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건 AI 인프라를 깔면서 AI를 지원하는 회사든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왔거든요. 골든 스테이트라는 곳에서 왔는데 제가 보기에 블루진의 골드베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었고 포춘지를 보더라도 지난 8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투자가 있었는데 데이터 센터, AI 칩, GPU 그리고 전력 시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AI를 지원하려는 그런 인프라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는 아직까지는 믿을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학적인 모델이 그렇게 정교하지는 않고 추론 모델도 그렇습니다. 개선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이거를 현실 상황에서 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신경망의 어떤 근본적인 기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환각 효과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AI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금융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려서 매수 결정을 내리기는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기존의 기계학습이 여전히 지금까지는 더 나은 기법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성형 AI를 많이 활용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AI를 활용하게 된다면은 어떤 군대의 군단을 내가 부리면서 정보를 모으는 셈입니다. 특정 분야, 특정 섹터에 대한 분야를 과거에 어떤 기법보다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나이를 이용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거나 어떤 나의 아이디어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데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AI가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많은 뭐 내가 문서 작업이라던가 아니면 규제 문서를 작업한다고 했을 때 생성형 AI가 굉장히 지금도 유용해서 언어 관련 그런 업무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성형 AI는 금융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연사분들이 정확한 사용처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다시피 AI에 굉장히 다양한 사용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어떤 기존의 업무를 증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학습 효과를 개선하고 디자인이라던가 아니면은 건강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 커뮤니티 그리고 사회의 니즈를 중심으로 해서 AI 스마트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단을 고민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AI에 대한 여러 기대도 많고 미디어에서 AI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뭐 전략이 어떠니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빠르게 변할 거고 계속해서 새로운 개념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AI 시대에서는 한 달이면은 한 1년에 거의 버금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AI 초기에 있고 올바른 디자인 파라미터를 만들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인간 중심의 AI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기업에서 AI를 많이 만드신다. 그러면 단순히 유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커뮤니티 그리고 사회까지 한번 바라보시면서 AI를 만드신다면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경청 감사드립니다. 한국어로 마무리 인사드렸습니다.